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연준이 긴축적 스탠스를 유지하나 봅니다. FOMC 회의록에서는 연준이 강한 경기를 인정하고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이어나갈 것을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글로벌 경기 상승의 브레이크가 될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시장 상품을 노려보면 좋을 것인지 오늘의 글로벌 슈퍼스탁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 정보 및 가입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잠깐 속보가 나왔는데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시켰다고 합니다. 자, 이제는 시장 동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 증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코스피 지수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회복세로 들어서고 있는데요. 0.1%대 내리면서 2165포인트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코스피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좀처럼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장 코스닥 지수는 상승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0.33%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741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수급 동향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코스닥에서는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은 나홀로 300억 원 넘는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 시장에서는요,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은 테마주는 3분기 실적주 그리고 배당주였습니다. 이어서 해외 선물 지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나스닥 지수는 0.34%대 내리고 있습니다. 7,288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S&P 500 지수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0.27% 밀리는 중인데요. 2,808포인트 지나갑니다. 이어서 달러는 강세입니다. 연준의 점진적인 금리 인상 기조가 달러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요. 현재는 95포인트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 금 시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은 통상적으로 달러와 반대 흐름인데요. 현재는 0.13%대 밀리면서 1,225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미국 원유 재고량 증가에 유가 상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70달러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69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중국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 중국 시장은요, 0.6%대 상승을 했습니다. 2,561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항생지수는요, 중량절로 휴장이었습니다. 이어서 9시 기준, 업비트 기준으로 암호화폐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슈퍼스탁 첫 번째 코너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분석을 하고 또 유망 투자 종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이슈입니다. 간밤 전 세계를 긴장케 했던 미국의 환율 조작국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국내와 중국은 우려했던 환율 조작국 지정으로부터 피할 수 있게 됐는데요. 관련 소식 잠시 후에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글로벌 이슈입니다. 애초 11월 정상회담 이후 종식될 것으로 내다봤던 미중 간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 향후에 10년간 지속될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걱정부터 앞서는 무역 전쟁 비관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저희 김동우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동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함께 첫 번째 이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 재무부가요, 드디어 환율 조작국 발표를 했습니다. 당초에 우려했던 것과 달리 국내와 중국은 조작국 지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가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자세한 분석 그리고 시장의 영향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볼게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 환율 조작국에 대한 어떤 지정에 관한 그런 의견들이 나오면서 좀 긴장을 시켰었는데요. 이제 최근 위안화 약세 자체가 중국 정부의 환율 조작이 아니라 이제 시장의 어떤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이제 본격화된 4월 이후부터 위안화는 거의 9%에 달하는 평가 절하가 됐고, 이에 비해서 달러는 굉장한 강세를 보여왔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환율 조작국으로의 지정은 미중 무역 전쟁에 있어서의 또 미국으로서의 어떤 가진 권력의 어떤 남용이 아니었나 싶고요. 거기에 이제 포함된다면 아시아 여러 국가들까지도 여러 가지 이 세 가지 조건, 그러니까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에 비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한 가지만 해당이 되지만 이제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두 가지에도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평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불합리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고요. 어떤 심층 분석 대상국으로 이렇게 지정하지 않았고, 어떤 관찰 대상국으로만 이제 지정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와서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아무 의미 없는 이제 그런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 4분기 동안에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미 무역 흑자 자체가 210억 달러, 그리고 GDP의 4.6%인 경상수지 흑자 요건을 충족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사실은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감도 있었는데요. 다행스럽게 잘 지나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달러 매수 개입 규모 자체가 GDP의 또 0.3% 수준 41억 달러까지 이제 추정된 데 불과해서 조작국 요건에는 해당되지는 않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도 2016년 상반기 이후 6개 보고서 연속으로 관찰 대상국에 이름을 일단 올렸습니다. 해서 이제 다음 지정까지는 또 한 차례 또 한 텀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또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우려했던 것이 해소가 됐으니 다행입니다만은 그래도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 이슈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심지어는 연내 합의마저도 무산될 수 있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16일 그리고 17일 미국 CNBC 방송국에 따르면 이제 투자자나 경제 전문가들이 양국이 무역 전쟁에 곧 접점을 찾을 거라는 그런 낙관론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철회되고 있다는 이제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그 부분은 지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따지고 본다면 훨씬 이전부터 시작된 전쟁이었고, 지금 거의 연말로 다가가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갈수록 어떤 이슈가 나오면 나왔지, 하나라도 지금 해결되는 그런 기미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좀 이제 부정적인 그런 견해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제 생각으로는, 항상 뉴스라는 게, 그 분위기를 타고 또 그 분위기를 오히려 업시키거나 절대 다운시키는 그런 뉴스는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굳이 너무 이 뉴스에 민감할 필요는 없겠지만, 사실은 현재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걱정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좀 미국과 중국이 이성적으로 자국 이익을 계속 추구를 하다가 다음 달에 미국의 또 중간선거 전에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도 있었는데요. 그런 기대감마저 지금 섣부르게 누군가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스위스의 또 대형 은행인 줄리어스 베어의 최고 투자 책임자 이브 봉정은요, 처음엔 이제 미국 정부가 특정 시점에 어떤 중국의 양보를 요구하며 물러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중국이 오히려 또 강경하게 나오는 그런 태도를 보이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에서는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강경하게 나오다 보니까 어떤 신경전이 좀 더 불거진 그런 사태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해 2,67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의 관세가
이제 추가 부과되게 되면 또 미국은 중국산 그 수입품 전체에 관세를 이제 물리는 그런 이제 셈이 되는데요. JP모건의 어떤 중국 담당 수석자는 미국이 전체 중국 수입품에 어떤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기본 시나리오로 삼고 있다고 하면서 이 시나리오가 실현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그런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단기간에 해결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는 일단 넘겨야 될 이제 그런 사안이다 보니까 항상 시장에 이런 이제 이슈들이 시장에 어떤 악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고 이제 간간히 또 어떤 해결책의 유화적인 또 내용이 나오다 보면 또 오히려 시장의 변동성만 초래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투자가 여러분들의 어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 무역전쟁은 길어지면서 학습 효과가 나타나는 듯 하지만 길어지고 길어질수록 우리 국내 경제도 상당히 타격이 클 수가 있거든요. 멘토님,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슈들을 한 단어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상황하고 좀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내용 같은데요. The market doesn't move as expected라는 이제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제 시장은 이제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주식 시장이라고 따지냐면 개인들의 생각대로 잘 움직이지 않을 때가 많다. 따라서 자신의 생각이나 고집보다는 시장의 가격 흐름대로 거래할 수 있는 어떤 단계로 가야지만 가격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어떤 승산이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어떤 또 난무하는 정보와 뉴스에 너무 현혹되다 보면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되게끔 되어 있고 그런 감정이 되다 보면 또 냉정한 어떤 분석과 또 시장의 흐름 파악이 또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모든 부분에서 정보든 개인만의 분석이든 냉철한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임하신다면 좋은 결과 내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만큼 원칙을 또 잘 지키는 투자를 임하시면 아무래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멘토님과 함께하면 또 원칙을 고수하는 전략을 잘 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장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네. 지난주 S&P부터 해서 사실은 S&P의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의 이제 지속과 그리고 연준의 이제 추가 금리 인상 시사 발언이 나오면서 거기다가 또 지표까지 부진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큰 폭의 대폭적인 하락 이후에 그저께 단기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추가적인 반등을 하지 못한 이유들인데요. 지표 같은 경우는 어제 만약에 지표 자체가 좋게 나왔다라면 어제 S&P 같은 경우 일봉상 기준선을 돌파하는 그런 상승 흐름까지도 기대를 해봤었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이제 지표 부진이 나오고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일봉상 기준선 내외에서의 저항을 맞고 다시 또 눌려지는 그런 흐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큰 폭 하락 이후에 지금 추가적인 반등을 위한 모색 구간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더 눌림이 온다 하더라도 2785선 내외에서의 어떤 지지가 이루어진다면 S&P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의 힘을 한번 발휘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또 2828선 내외에 또 기준선 내외에서의 강한 돌파 여부 확인하신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도 노려보는 단기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반등 구간은 지속 중이지만 이슈에 의한 장 변동성에 대비한 전략도 필요한 구간이라고 보여지겠습니다. 네. 우리 멘토님이 지난주에 말씀해 주시면서 추가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정말 내려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우리 나스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나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7,728선 내외까지의 최고치를 형성한 이후에 지난주에 제가 만약에 큰 폭의 어떤 하락 조정이 나온다면 6,940선 내외까지의 추가 하락 가능성도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맞지 않기를 바랬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6,900선 초반대까지 큰 폭으로 밀리는 폭락이 한번 왔었고요. 그 이후에 워낙에 단기간에 큰 폭의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7,300선대까지 한번 회복하는 그런 흐름을 보인 이후에 어제 오늘 아직까지 7,350선을 아직 저항으로 여기면서 그 부분은 아직은 돌파를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FOMC의 또 해외로 발표로 인한 또 변동성 흐름까지 보이면서 어제도 장중 등락이 변동성이 심화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는 아직 조용한 그런 구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녁 시간이 돼갈수록 다시 한번 변동성을 동반한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요. 나스닥 역시 지금 일봉상으로 보면 반등을 위한 어떤 모습은 만들어놨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큰 악재만 아니라면 다시 한번 눌림 매수의 매수 그리고 전일의 저가 부근이 7,220선대만 지지되어 준다면 다시 한번 어제의 고가를 한번 돌파하는 그런 시도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눌림 매수의 단기적인 매수 전략 우선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어제의 저가 7,221라인이 이탈될 시 손절 처리하도록 그렇게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기업들의 이 실적들이 발표되고 있는 만큼 변동성 장세에도 유의를 하시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어서 골드와 유로에 대해서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드는요, 최근 반등을 이어가면서 장기적으로는 매수 구간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던데 우리 멘토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골드 같은 경우 제가 지난주 같은 경우에 지난 조정 때의 지지와 저항선이었던 1198선과 1200선의 돌파 여부를 꼭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부분이 돌파되면서 1200선만 돌파된다면 추가적으로 1210선 그리고 1230선대까지의 상승 가능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 부분이 돌파되다 보니까 1236선대까지의 강한 반등을 보여줬어요. 이제 그 부분은 골드 같은 경우 지난주부터 일봉상 상승의 힘이 더 강하다는 말씀을 계속 언급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들이 한번 시세를 폭발시키면서 1230선대까지 쉼없이 단기간에 크게 올라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 선물 지수들이 급하게 또 급반등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에는 제한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재 가격대 역시 좀 탄탄하게 1220선대를 아직은 지지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락 쪽보다는 추가 상승의 힘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상승의 어떤 힘이 조금은 꺾여지는 그런 모습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수 선물 쪽에 좀 관심을 두시고요. 미국 지수 선물들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골드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1210선대 내외까지의 단기 조정 이후에 다시 추가 상승 노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상방과 하방이 모두 열려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수 선물 쪽에 관심을 두시고 지수 선물의 움직임에 따라서 단기 대응 전략으로 매도와 매수 쪽에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골드 같은 경우에는요, 지수와도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는 부분을 꼭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유로에 대해서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로존에 대한 불안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을 좀 많이 받으면서 변동성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전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유로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골드와 마찬가지로 유로도 단기 저점 내외에서의 지지 구간이 형성이 되면서 상승 쪽에 제가 무게를 많이 뒀다고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면 1.16900 내외까지 단기 상승 가능 여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확하게 이 라인 때 1.16900 내외까지의 상승 이후에 아쉽게도 1.16950의 어떤 기준선 돌파를 나오지를 못했어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금리 인상 문제와 여러 가지 이슈들에 의해서 또 유로존의 그런 현재 해결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지금 재차 큰 폭의 하락 조정이 나오는 그런 구간입니다. 해서 현재 단기 하단에 1.14930 내외의 지지 여부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만약에 여기도 이탈이 된다면 추가적인
전저점 1.1400 내외까지도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좀 좋지 않은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여기서 극적인 반등이 나와준다면 다시 한번 1.16900을 터치하는 그런 모습이 있겠지만 현재로서의 모습은 유로존, 현재 지금 계획되어 있는 유럽연합 브렉시트 정상회의 여부에 따라서 또 이 변동성이 심화되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단기적인 대응으로 하단에서의 지지 매수와 그리고 상단에서의 저항 매도 전략 잘 세우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크루드오일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크루드오일이 가장 매매하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멘토님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 최근 이제 조정 압력을 받으면서 더군다나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재고 증가 소식이 또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또 큰 폭의 하락을 일으키면서 70불대선까지도 지금 이탈되는 좀 하락 흐름이 진행 중인데요. 지금 하락 침체 구간이긴 합니다. 하락 침체 구간이긴 한데요. 지금 급락에 따른 또 단기 반등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고요. 물론 이제 추가적인 어떤 악재만 나오지 않는다면 여기서 어제의 저가 69.43을 지지로 하는 단기 매수 전략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해서 69.60 내외에서의 단기 매수 전략 한번 시도해 보실 만하다고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탈은 69.43이 이탈되시 손절 처리하신 이후에 추후에 매도 전략이든 매수 전략이든 다시 한번 전략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어제의 저가를 이탈하지 않는 흐름이 나온다면 단기 반등적으로 봤을 때 71불대선 내외까지는 또 단기 반등세 가능한 그런 구간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모든 매매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글로벌 이슈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차이나 쇼잉 가이드 시작합니다. 어제장 상해종합지수는요,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아직은 거래량이 부족을 해서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오늘 장도 이슈를 통해서 중국 시장 전망을 해볼 텐데요. 먼저 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8년 전 중국 시장에서 철수했던 구글이 다시 한번 중국 진출을 위해 검색 엔진 개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구글은 중국 시장 재도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최대 호황기를 누리던 중국 부동산 업계의 버블이 사라지는 걸까요? 자금 조달의 난항을 겪으면서 4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 부동산 업계의 현황에 대해 분석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의 중국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저희 중국장 마감 상황부터 알아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마감이 됐을까요? 네, 중국장은 사실 이제 좀 미국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중국장도 어느 정도 좀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예견을 했고요. 다만 환율지역 관련한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이미 월요일날 미 재무가 70%, 80% 이미 이상은 중국 환율지역고 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미 얘기를 꺼냈거든요. 그래서 사실 중국에서는 그런 우려를 전혀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제 증시가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 상해종합이 0.6% 정도 상승을 했는데, 상승은 했지만 음봉 맞았다. 약간 밑꼬리 달고 올라오긴 했지만 약간 살짝 음봉으로 끝나서 좀 아쉬웠고요. 그다음 나머지 선전 홍분지수가 한 0.9% 정도 상승을 하면서 좀 상승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일단 IT전자, 미디어, 엔터, 석탄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천주역과 관련된 이슈는 중국은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만 엄청 생각했던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그 언론 기자분들이 문제인데, 그 해외 외신을 그대로 번역만 하니까 이게 아직도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게 월요일날 끝난 이슈인데, 한국의 그 이슈는요. 근데, 주거나 번역만 해야 되고, 자기 생각 없이, 분석 없이 기사 보다 보니까, 뭐 그런 얘기들밖에 안 하는 거거든요, 언론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이 좀 문제가 있다고 좀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중국장에서 하이난성 관련주가 좀 상승을 한 게 좀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중국 공무원 같은 경우가 지난달에 이제 하이난성을 무역 시범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공식 승인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무역 시범구 종합 방안을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에 이제 하이난성 관련주들이 좀 많이 테마주죠. 좀 테마주들이 좀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하이난성 관련해서 계속 예전부터 얘기 드렸어요. 중국 시진핑 주석이 거기서 회의했을 때, 그 다음에 거기서, 전체 회의하면서 이쪽을 무역지구로 개발하겠다부터 계속 소개를 계속 해드렸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약간 현실화되면서, 약간 그 관련주들이 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국 시장에 대해서 마감을 확인을 해봤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글에 대한 내용인데, 구글이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이 중국 재진출에 대해서 부인을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인정을 다시 했다고 합니다. 이 구글의 중국 재진출이 사실일까요? 네, 제가 이 글로벌 슈퍼스타 중국 방송을 하면서, 차이나 방송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제 아젠다 키핑. 그러니까 계속 어떤 이슈에 대해서 제기하는 그 제기에 대해서 현재 뒤에 상황은 계속 어떤지 계속 키피하면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이제 가장 제가 관점으로 보고 있는 포인트인데, 구글 역시도 예전에 바이두를 얘기 드릴 때 구글 얘기 드렸었죠. 구글이 다시 진출하려고 한다, 중국에. 그때는 구글은 절대 아니다라고 했는데, 세계 인류 기업들도 이렇게 순식간에 말을 바꿉니다. 구글이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시장인 중국의 문을 다시 두드리기 위해서 맞춤형 검색 엔진을 개발한다 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제 예전에 이 시간에 이제 바이두 관련 소개할 때 부인을 했다가 지금 인정했죠. 8년 전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떠났죠. 왜냐하면 이제 중국하고 이제 관련한 검색 엔진 관련한 이제 중국은 보안 검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싫어하는 구글 같은 경우는 Don't be evil, 악마가 되지 않겠다 하면서 멋있게 떠났는데, 그때 멋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추정하라고 해야 될까요? 좀 상당히 좀 중국에서 어떻게 돈 벌어보려고 구글이 지금 다시 검색 엔진을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국의 검열과 규제를 인정하는 사실상 백기초항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유럽 시장에서는 크롬하고 플레이스토어 사용료 부과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독점 규정 위반에 대한 벌금을 유럽연에 매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공법이라고 하는 제가 볼 때 반항 수준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반항하고 있다, 구글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은 이 CEO가 이제 전문지 정보기술 전문지 창간 25주년 행사에서 중국 당국의 검열 기준에 맞춘 검색 엔진 드래곤플라이 게임 이름 아니에요. 드래곤플라이라는 거를 이제 실제 존재한다라는 거를 사실상 인정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반면에 유럽은 또 차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유럽이 구글에 매긴 이 구글세 때문일까요? 네, 구글세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구글세가 거의 100%죠. 사실 유럽하고 정말 구글이 정말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이 좋았기 때문에 유럽의 눈치를 보고 있던 게 사실인데, 최근에 유럽에서 EU에서 지금 상당히 좀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구글세 세금 안 내고 자꾸 돈 벌어가는 게 문제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독점 과징금하고 동시에 때렸는데, 구글 플랫폼 에코시스템 담당자인 이제 히로시 로크하이머 같은 경우가 포스팅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안드로이드에 무료 배포했던 구글 서치, 크롬, 스마트폰의 디바이스에 미리 이제 그냥 설치를 해줬는데, 하지만 이제 유로존의 새로운 규칙에 따라서 유로존만 특허권 사용료를 매기는 그런 방안을 이제 언급을 했어요. 한마디로 이제 지난 7월이죠. 7월에 43억 4천만 유로, 우리나라 돈 한 5조 6천억 이제 반독점 위반에 대한 벌금을 맞았거든요. 구글이 거기에 대해 거의 반항 수준이죠. 근데 이제 구글이 이제 이번 조치를 통해서 삼성과 화웨이 등 안드로이드 기기를 생산하는 제조사 등이 이제 적용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글의 에릭 슈미트 역시도 구글 엔진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형으로 양분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구글이 앞으로 국가별로 약간 차별화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국가별로 어느 쪽에는 세금 물리고 어느 쪽에는 세금 물리지 않고
이런 거에 대해서 차별화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애플세, 구글세가 지금 현재 돈은 그나라에서 벌고 있는데 어플에서 이제 서버를 제공하는 회사가 뭐 싱가포르 어디 뭐 조세 피난처에 있다는 이유로 세금 한 푼 안 내고 계속 돈을 벌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전체가 이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펼치니까 구글과 애플이 이런 식으로 좀 머리를 쓰지 않을까. 구글이 이제 이런 식으로 머리를 썼고요. 애플은 또 어떻게 대응할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구글이 좀 상당히 좀 비겁하다. 돈 비불이 아니라 거의 이제 뭐 악마가 되자는 식으로 항상 기업을 운영하는 것 같아서 구글의 처음을 봤던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이런 구글의 모습들이. 뭐 이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국의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아무래도 중국의 부동산 시장 하면은 굉장히 버블이 많이 끼어있는 시장으로 유명한데, 현재 이 버블이 꺼지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침체로 들어서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침체로 들어갔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최근 중국당국이 부동산을 살 때 레버리지 지속적으로 계속 축소해야 했거든요. 그러면서 당국의 관리 감독 강화 영향으로 이제 자금 조달 우선이 조금 높아졌어요. 그러면서 계속 호황을 누리던 이제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서서히 좀 문제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 때 서프라임 모기지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문제 생길 때 어디가 먼저 문제가 생겼냐면 페니웨 프레드레 모기지 회사들이 먼저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2007년에 망했어요. 심지어 1년 전에.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감안해보면 이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어떻게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최근 4년 내 가장 심각한 중국의 부동산 위기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이제 40여 곳의 부동산 한장사들 조달액이 443억 위안이었는데, 이제 시장에서 이제 상당히 이 부분은 좀 부진한 부분이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연내 이제 직전월에 8월에 이제 602억 7,300만 위안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무려 26.48%가 감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금 조달 자체가 좀 많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추가적인 개발 여력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일반적인 이제 조달 수단이 이게 뭐냐면 회사채 발행인데, 회사채 발행이 9월에 이제 215억 위안 기록했고요. 전체 한 48% 정도 차지했습니다. 근데 8월에 비교해서 이쪽 회사채 부분이 좀 늘어났는데, 다른 수단을 통한 자금 활용은 사실상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타 채권 발행 130억 위안 정도인데, 지난달에 비교해서는 무려 35% 감소했고요. 은행 대출은 더 막혀 있어가지고 지금 56억 위안 정도를 이제 기록했는데, 이게 42%나 감소가 치고요. 시다 대출도 거의 반토막이라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 정부가 이 레버리지 규제, 자금 규제를 해가지고 이 중국 부동산에 대해서 연착륙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이 중국의 부동산 업계가 돈줄에 대한 압박이 커지게 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 중국의 부동산 업계의 판도가 좀 바뀌게 될까요? 근데 사실 예전에 이제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이제 돈줄이 막히고 있는 것은 이제 중국 정부가 규제하기 때문인데, 사실상 이제 지속적으로 지방정부 부채를 통해서 계속 부동산 개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개발이라는 게 단지 이제 헌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 위에다가 새로 건물 짓고 이 정도가 아니라, 사실 중국 정부는 이제 다리 놓고 고속도로 놓고 이런 것조차도 다 지방정부가 부채 만들어갖고 다 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더 이상 이제 중국 지방정부 부채가 늘리기 힘든 상황인데, 지금 상당히 지금 위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일반 서민들에 대해서 이제 대출상품을 낮추고 있는데, 이 분야만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진행을 해오고 있다가 그림자 금융이 너무 심각한 상태로 이제 전이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국 정부가 좀 칼을 좀 빼들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올해 지금 이제 자금줄을 좀 죄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부동산 개발업체의 매출들이 지금 상당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업들에게서는 지금 빠르게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데, 푸디나 이런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거의 지금 파산 직전까지 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2008년에 이제 선두를 지켰던 그동안 선두를 지켰던 자오상커우랑 그다음에 푸리, 이 회사들이 원래 부동산 개발업체 선두였는데, 이때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온 뒤로 그때 레버리지 규제하고 축소한 뒤로 바로 헝다하고 미국이안 이런 데들이 급부상하면서 이제 역전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왕커하고 중하이 부동산이 최근에 뜨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좀 조금씩 수익이 좀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해종합지수는요, 어제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0.65% 하락하면서 2,544포인트로 출발을 했고요. 항생지수는 반면에 0.83% 상승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만큼 또 관련 대표 종목들에 대해서 짚어주신다고 하는데 오늘의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사실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헝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지는 해고요. 네. 프리는 이미 거의 안 망하면 다행이다라는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네. 있어요. 요즘 이제 뜨고 있는 게 왕커하고 중환이 부동산인데 제가 왕커를 상당히 많이 소개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왕커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것도 왕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왕커가 신천에서 상장돼 있고 홍콩에서 상장돼 있는데 웬만하면 홍콩에서 거래하라고 좀 얘기드리고 싶고요. 중국 망과입니다. 이름이 중국 망과예요. 왕커. 그러니까 왕커가 이제 상장사 명으로는 중국 망과. 중국 기업들은 상장했을 때 이름이 너무 멋없어요. 예. 그냥 밖에서 할 때 되게 멋있는 기업 이름 많은데. 일단, 왕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코드 번호가 02202, 홍콩에 상장됐고요. 이 시간에만 3번 정도 소개시켜드린 것 같아요. 중국의 대표적인 부동산 개발업체로 중국 망과, 즉 왕커인데 좋은 실적, 왕커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 왕커를 이길 만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동산 개발업체 중국의 1위고요. 현재 지금 좋은 실적에도 불구해서 주가는 지금 보시면 왕커의 주가가 지금 상당히 좀 이렇게 좀 하락을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을 했죠,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지금 사실 지난번에 구간이 어디였냐면 이 구간이었어요, 이 구간에서 지난번에 제가, 수익 이때 매수를 하자. 그래서 매수를 한번 했죠. 손절 안 당하고 올라오면서 다시 여기서 추가 매수해가지고 수익 실현을 1차 목표까지 찍었어요. 1차 목표까지 찍었는데 그 뒤로 이제 쭉 밀린 겁니다. 그래서 2차 목표가를 찍지 못한 상황에서 2차 목표가 31 홍콩 달러 이렇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2차 목표까지 찍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그때 왕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급하게 리뷰를 하면서 그냥 지금 다 수익 2차 수익 청산하고 나머지 그냥 매수가에 다 던지자. 매수가에서 청산하자. 수익으로 마감하자 해가지고 좋은 기억이 있는 그런 종목인데 지금 현재 제가 얘기 드렸던 손절 라인에 거의 왔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이미 수익 청산 다 끝냈기 때문에 그분들에서 염두에 두시고 바로 매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와 관계없이 왕커에 대해서 가지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중요한 지금 지지 라인에 지금 와 있습니다. 와서 여기 손절 당하느냐 마느냐인데 뚫고 내려가면 저희는 왕커는 안 볼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치고 반등을 하는 경우는 다시 봐줘야 된다라고 저는 쭉 얘기를 드립니다. 실적이 더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무역 전쟁 때문에 좀 밀리고 있는 거지 이게 기업 개별 이슈로 밀릴 수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24.5 홍콩 달러에서는 홍콩 달러를 만약에 다시 회복을 한다면 이 라인을 다시 회복을 한다면 저는 매수를 다시 해야 된다. 예전 저희 매수가입니다 이게. 그리고 22.400 홍콩 달러에서 이제 손절가를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되면 손절가를 여기에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잡아주시면은 상당히 좀 편하게 좀 중국망과 왕커를 연회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토지 획득에 있어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소개해 주셨던 것이 저도 기억이 납니다. 오늘의 기업은 중국 망과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시작합니다. 오늘도 암호화폐 시장에서 중요한 이슈 2가지를 분석을 해볼 텐데요. 먼저 화면으로 이슈들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블록체인 산업 특구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제주도가 그 밑그림을 공개했습니다. 총 3단계로 나눠 블록체인 산업 특구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일 거라고 하는데요. 좀 더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만나봅니다. 두 번째 코인 이슈에서는요, 최근 각종 악재에 둘러싸여 논란의 중심에 섰던 스테이블 코인 테더가 거래은행을 전격 변경했습니다. 잘 나가던 테더를 뒤흔든 악재는 무엇이고 이번 이슈를 통해 어느 정도나 악재를 해소할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코인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서른지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주도 하면 블록체인 특구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곳인데요. 먼저 제주도가 바라보고 있는 이 블록체인 전망에 대해서 들어볼게요. 네, 노희섭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장은 16일에 열린 아시아 미래 핀테크 포럼에서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에서 처리되는 데이터이자 거래 매개체 기능과 자산의 기능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며 블록체인이 존재해야 암호화폐의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고 암호화폐가 있어야 블록체인의 모델을 구현하고 이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블록체인 정책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규제도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노 국장은 이날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블록체인 특구 조성 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하였습니다. 그는 국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에서 스캠, 즉 사기 ICO나 사업자와 개인 투자자의 정보 불일치 문제, 프로젝트와 자본의 해외 유출, 국내 산업계의 위축 등 실제로 많은 문제가 생겼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는 제도가 미비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분야가 빠르게 진화하면서 크립토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체 솔루션을 속속 내놓고 있으며 최근에는 투자 차원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ICO 모델도 나왔음을 덧붙였습니다. 매우 다양한 ICO 유형에도 불구하고 주요국 중 오직 한국과 중국만이 모든 유형의 ICO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이 노희섭 국장의 말은 앞으로 이 제주도가 ICO에 대한 접근 방식에 변화를 줄 것이다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있나요? 네, 3단계로 나눈 순차적인 접근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배제하고 오직 기관 투자자만이 ICO에 참여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ICO에 나서는 기업 역시 주식 공개에 버금가는 법적 검토를 받는 리버스 ICO 프로젝트만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2단계에서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퍼블릭 ICO를 허용하되 에스크로 방식과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적용된 ICO만 허용합니다. 이따는 비탈리 부테린이 고안한 다이코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이코는 암호화폐 발행사가 토큰 판매 금액을 한 번에 걷어가는 대신 초기에는 판매액의 50% 등 특정 액수만 받는 뒤 애초 제시한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나머지 판매액을 받아가는 일종의 에스크로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면적인 ICO는 2단계를 진행한 뒤 허용합니다. 블록체인을 양성하겠다고 주장한 일부 지역은 처음부터 전면적인 ICO를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 경우 혼란이 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최소한의 한 발을 딛고 투자자 보호 조치를 한 뒤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게 제주도의 입장입니다. 다만 이날 공개한 ICO 정책 구상을 버전 0.2라고 표현하며 버전 0.5가 나올 경우 오픈 디스커션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제주도는요, 현재 이 블록체인에 있어서 굉장히 제도가 미비하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하고 나섰는데요. 사실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의 양날의 검으로 작용을 하게 되잖아요. 이번에 제주도가 마련하게 될 제도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ICO 이외 암호화폐 산업 주체별로도 맞춤형 규제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거래소의 경우 신규 업종으로 분류합니다. 대신 이에 따른 의무 규정을 강화하기도 하는데요. 크립토 투자 펀드가 기존 지분에 투자하는 펀드와 달리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등의 특성을 고려해 신규 업종으로 분류할 계획입니다. 암호화폐 분류 이후 필요한 규제는 퍼지티브 형태로 준비합니다. 퍼지티브 규제는 법률에서 명시한 항목만 허용하는 방식의 규제로 법률에서 지정한 활동만 제외하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보다 강화한 규제 형태입니다. 이는 암호화폐가 금융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금융의 경우 퍼지티브 형태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너무 규제가 강력할 경우엔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규제의 강도를 조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예 이 암호화폐 투자를 현재 신규 업종으로 분류를 하겠다 이런 방침인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현재 이 제주도가 블록체인 산업과 관련해서 논의 중인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을까요? 네, 현재 제주도는 이 같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블록체인 관련 논의 협의처 구성을 추진 중입니다. 노국장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블록체인 산업계가 모두 모이는 거버넌스를 구축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블록체인 특구를 넘어 국가 단위의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하네요. 블록체인 특구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새로운 업종을 만들고 세세한 규제를 마련하는 작업은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주도 특구를 통해 빨리 산업 대응에 나서고 이를 통해 국제적으로 블록체인 기업들이 교류하는 때가 마련되면 클립토밸리라는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테더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테더가 어쩌다가 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을까요? 네, 미국 달러로 담보된다고 주장하며 급성장 중인 디지털 통화가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 달러로 담보된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달러와 연계가 주된 장점을 가진 테더는 진의 극적인 상승을 거듭했습니다. 일간 거래량 30억 달러 규모로 50억 달러였던 비트코인 다음이었습니다. 블록체인 연구기관 체이널리스는 연구에 따르면 테더가 은행과 거래 관계 유지에 곤란을 겪고 있는 암호화폐 기업들의 암호화폐 은행이 되고 있으며 이를 유동성 조달 및 자산 보관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테더가 이런 역할을 담당한 이유는 달러와의 연계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한 가치 변동성을 보이는 다른 암호화폐는 달리 1테더는 1달러 상당의 가치를 지닙니다. 일종의 디지털 달러 대체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테더는 약 25억 달러 상당의 유통 코인에 상응하는 달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하지만 테더는 보유고를 보여주는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테더를 통제하고 있는 회사가 이 보유고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어느 곳에 어느 은행을 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지난해 테더는 뉴욕 소재 회계사무소 프리드먼 LLP를 통해 달러 보유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예비보고서를 발표했지만 테더는 최종 감사가 완료되기 전에 프리드먼과의 관계를 해지하였다고 발표했고 프리드먼은 이제 논평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테더의 보유고에 대한 의심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테더는 암호화폐에서 갖는 역할과 시장에서 못 미치는 그 신뢰가 상충하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테더가 현재 변경을 진행 중인 은행에 또 주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은행인가요? 네, 테더사는 현재 기존의 거래은행에서 알려진 푸에르토리코의 노블은행 대신 바하마에 있는 델텍은행에 이제 자금을 비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테더 측은 기존 파트너였던 노블은행이 재정 위기를 겪고 있으며 그로 인해 파트너십을 중단하였고 새로운 은행과 협력 관계를 맺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달러의 가격을 고정해 놓은 스테이블 코인 테더는 그 가치를 보증해주는 은행과 협력사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지난 몇 주간 테더는 거래 지연 및 노블은행의 불안정성, 비트파이넥스의 거래소의 주요 법정화폐 입금 중단 등 악재에 시달렸습니다. 이로 인해 테더의 가치는 장중 0.925달러까지 떨어지며 지난 1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테더와 비트코인이 함께 상장된 거래소인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에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기도 했습니다. 현재 일부 장외 플랫폼이 해당 은행의 테더 거래를 위해 계좌를 만든 상태이며 이번 협력 소식이 테더를 둘러싼 악재를 어느 정도 해소시켜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인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재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주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의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한풀 꺾이면서 시장의 변화가 감지되는 요즘인 만큼 또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과 함께 하시면서 늘 글로벌 이슈들을 챙겨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